안녕하십니까. 주워 담고 싶은 주식을 총정리해드리는 주주들만의 시간입니다. 제14회 주주총회 개회를 선언하겠습니다. 오늘도 토마토 투자자문 세 분의 운용력께서 어느 한 기업의 일일 대표가 됩니다. 그 기업에 대한 꼼꼼한 분석을 통해서 이 기업이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떤 전망을 가지고 있는지, 또 투자 전략까지 예비 주주들에게 소개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세 분의 스타일이 다 다르다라는 점은 좀 유념하시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럼 먼저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의 대표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세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그럼 오늘의 9개 기업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기업입니다. 현대 엘리베이터, 네이버 있네요. 최근에 좀 규제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죠. KCC 보이고요. OCI, 이수화학, 태광산업, 휴맥스, 삼성전자, 현대제철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브리핑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현 대표님께 들어볼 텐데요. 자, 대표님 오늘 어느 기업의 대표가 되시겠습니까? 예, 오늘 이수화학을 가져 나왔습니다. 네, 이수화학입니다. 그럼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기업입니다. 이수화학에 대한 박준현 대표의 브리핑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일일 대표 자격으로 가지고 나온 종목은 이수화학입니다. 최근 들어서 요즘 2, 3일 동안 상당히 시장에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죠. 화학업종 전체적으로도 그렇고 이수화학도 최근 2, 3일 전부터 대량 거래가 일어나고 있는 종목인데요. 자, 먼저 회사 소개 짧게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69년도에 설립했고요. 88년도에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이 됐네요. 제가 증권회사에 입사할 때가 89년도니까 제 증권 경력과 비슷하게 유가증권에 상장이 된 것 같습니다. 회사는 화학업종 중에서 국내 유일한 노말 파라핀과 알킬벤젠을 생산한 회사입니다. 노말 파라핀, 알킬벤젠은 세제형 원료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알킬벤젠의 경우는 세계 4위 규모고 국내는 당연히 1위라고 좀 봐야 되겠죠. 국내 시장 점유율 80%를 차지합니다. 자회사로서 이수건설과 그다음에 상장회사 이수앱시스가 있고요. 매출액 부분은 석유화학분이 77%, 그다음에 연결로 이수건설과 관련된 비중이 22%, 그다음에 이수앱시스와 관련된 매출 비중이 1%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표를 좀 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좀 설명해 드려도 할 건데요. 자, 회사 주요 사업 부분입니다. 석유화학 부분이 이수화학, 이게 본업이죠. 회사 본업은 화학 부분과 그다음에 한가람 포닉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한가람 포닉스 회사는 스마트팜 사업입니다. 이것도 상당히 성장성이 괜찮은 쪽인데 본격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쪽인데 아직 매출액 자체가 본격화되지 않아서 제가 뺐고요. 매출액 아직 많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연결로 이수건설과 관련된 매출 비중 이수앱시스가 현재 코스닥 시장에 상장돼 있죠. 다음 주요 회사의 제품을 표를 좀 보시면 이해가 쉽게 좀 되실 겁니다. 회사 보시게 되게 되면 LAB 이게 알킬벤젠이거든요. 세제 원료라고 나와 있죠. 세제 원료. 그다음에 노멀 파라핀, 파라솔, 그다음에 솔벤트 쪽인데 노멀 파라핀은 알킬벤젠의 원료가 되는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손 세척제와 관련해가지고 이것도 요즘 이제 약간 코로나 국면 쪽에서 회사가 실적에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타이어와 관련된 제품이 들어가는 TDM 제품이 회사의 주력인데 대부분 다 회사 실적 자체는 대체적으로 세제 원료 쪽에 해당되는 알킬벤젠이 주요 제품 구성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회사의 지배 구조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수그룹입니다. 이수그룹인데 김상범이라는 분이 회장 정도 좀 되는데 제 나이 또래하고 비슷하더라고요.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출신이고 대부분 보니까 임원들이 서울대 출신들이 좀 많이 포진되어 있고요. 자, 보시면 이수화학은 별도로 나와 있어요. 그룹들이 다 현재 상장회사가 이수페타시스, 그 다음에 이수앱시스, 이수화학 세 개 회사인데 이수화학과 직접적인 관련된 회사는 이수건설과 지분 85%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바이오기업인 이수앱시스 지분 26.9% 정도, 그 다음에 앞서 얘기했던 스마트폰
스마트팜 사업에 최근 들어 진출하고 있는 한가람 포닉스가 자회사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게 회사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종목을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제가 주주로서 추천해드리고 싶은 추천 포인트는, 자, 첫 번째는 일단 업황입니다. 이 회사 주력 제품이 업황이 실적이 좋아져야 되겠죠. 박준현 연구원은 기본적으로 일단은 펀더멘탈 분석가니까 업황이 좋아져야 되는 거니까. 자, 이 회사가 주력 제품이 노말 파라핀과 알킬 벤젠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석유화 업황 자체가 알다시피 전체적으로 일부 제품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실적 피크 아웃 이슈에 거의 매몰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종목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이 회사 왼쪽이 노말 파라핀입니다. 자, 노말 파라핀은 가격 자체가 미지근하죠. 이거는 미지근해도 좋습니다. 왜? 이 알킬 벤젠의 원료가 되거든요. 이 회사의 이 원료 자체, 노말 파라핀이 알킬 벤젠 세제 원료 만드는 데 들어가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알킬 벤젠 가격이 가장 중요하다고 좀 봐야 되겠죠. 근데 알킬 벤젠 가격이 보시다시피 지금 톤당 1,600불입니다. 최고치입니다. 거의 2000 금융위기의 최고 수준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평균적으로 1,200불에서 1,400불 정도 거래됐는데 최근까지도 신고가 한 달 전에 1,400불이었는데 지금 1,600불 정도까지 상승을 하고 있다. 즉 앞서 있다 한 달 전에 6월달, 7월달, 8월달 같은 경우는 1,200에서 1,400불 정도 거래됐는데 지금 1,600불이니까 향후에 3분기 실적을 추정을 해보면 당연히 제품가의 상승에 따라 실적이 좋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다음 표를 좀 보시게 되게 되면 이제 이 회사가 이제 실적이 좋게 나온 가격 강세가 전개된 부분 자체가 이제 캐파 증설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회사 이제 주로 수출처가 중국과 수출 거의 내수적인데 수출은 중국과 일본입니다. 그래서 일본과 중국 업체들의 어떤 공장 가동이라든가 설비 증설이라든가 관련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데 최근에 일본의 대표적으로 3위권에 해당되는 JXTG라는 회사가 2019년도인가요? 공장을 폐쇄를 했습니다. 약 8만 톤 규모 정도. 그 다음에 작년도 하반기 때인가 중국의 진통이라는 회사가 공장 하저로이라 가지고 10만 톤의 생산 차질에다가 전반적인 코로나 국면 쪽에서 수혜를 좀 받으면서 제품 가격이 강세가 다른 여타 석유화학 제품에 비해서 차별적으로 강세가 전개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 표를 보시게 되게 되면 그래서 이 회사 2분기 실적인데요. 2분기 실적이 영업이익이 228억 났습니다. 작년도 영업이익이 160억대였고 시장의 가이던스가 134억인데 시장 예상치를 거의 한 40% 정도 상회하는 실적이 나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표를 좀 보시면 이제 이 종목을 이제 이수화학을 부정적으로 보신 분들이 자회사 이수건설 때문이라고 이수건설을 얘기를 합니다. 이게 핵심이죠. 이 회사가 어떻게 보면 현재 시적으로 따지면 이미 주가는 25,000원, 3만원 정도 가 있어야 되는 건데 이수건설 때문에 아까 이수건설이 자회사로 편입돼 있지 않습니까? 연결로 지분 85%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자, 이수건설 작년도 회사가 보시게 되게 되면 대규모 적자가 났던 부분 자체도 왜냐하면 이수건설이 보시면 작년도에 영업 적자가 마이너스 626억에다가 1,700억 적자가 났지 않습니까? 당연히 예산은 연결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단기 손실 자체가 예사의 치명적인 작년도의 실적 악화 요인을 작용했다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수건설의 2016년도 이후에 이제 영업 상황과 매출액과 그다음 실적, 그다음 순이익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매출액은 대체적으로 3천억대였습니다. 2016년 6천억대 정도 가다가 작년도에 대규모 적자가 났던 부분이 작년도에 부실 부분 특별하게 크게 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동안 부실 부분 자체를 다 턴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수화학이 작년도 증자도 좀 하면서 자본을 확충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사가 이제 그러면 이수건설이 만약에 불확실한 부분 자체가 해소되기 위해서는 작년에 부실을 털었다 한다면 향후 실적 성장으로 전개되기 위해서는 수주를 좀 봐야 되겠죠. 예사 수주 추이를 보시게 되게 되면 수주가 대체적으로 보시게 되면 평균적으로 많을 때는 8,500억 정도, 그 다음에 적을 때는 2018년도 같은 경우는 5,800억 있지 않습니까? 반기 때 사업 보고서를 보니까 현재 수주 잔고가 1조 2천억입니다. 작년 대비 수주가 거의 한 50% 가까이 증가가 됐다. 이런 부분 자체가 부실 부분 자체 자본을 작년도에 자본금이 연말 기준 67억밖에 안 됐는데 자본이익이 880억까지 증가되면서 부채 비율이 작년도 기준에서 1,700% 가까이가 되는데 올해 현재 상반기 기준에서 267%까지 떨어졌다. 267%는 전반적으로 중소형 건설사들의 평균적인 부채 비율이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이수건설과 관련된 불확실성 부분 자체가 완전 해소된 건 아니지만은 어느 정도 충분히 시장에서
불확실성 부분 자체가 해소된 게 아닌가, 완화가 된 게 아닌가,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이어서 두 번째 이어서 자회사가 이수 웹시스라는 코스닥의 상장 회사가 있죠. 바이오 기업인데 이 회사가 현재 두 가지 이슈가 있죠. 러시아 백신 유탁 생산, 러시아의 스푸트닉 9의 유탁 생산 업자로 지금 회사로 아직 지정은 안 되는데 기대감은 여전하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회사가 지금 신약 파이프라인과 관련해가지고 항암 신약 현재 지금 유럽 종양학회가 16일부터 21일 사이에 열리죠. 이 회사가 현재 한미약품과 한미약품, 유한양행, 그 다음에 브릿지바이오, 록십자셀과 더불어서 5개 회사가 여기에서 종양학회에서 임상 결과를 발표하게 됐는데 이 회사가 5개 회사 중에서 발표하기로 돼 있다. 그만큼 임상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쪽입니다. 나오게 되면 신약과 관련된 로열티, 기술 수출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이수 FCC도 보시면 그동안 계속 적자가 났던 회사거든요. 스푸트니크의 백신 유탁 생산과 신약 개발과 관련된 임상 일상에 성공한다 하더라면 이수 FCC도 자회사로서 충분히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이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주가가 움직이는 자체가 회사가 전고체 배터리 개발 국책 사업자로 아마 중소기업 중에서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 회사가 유일하게 포함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배터리 회사들의 가장 큰 관건 자체가 전고체 배터리를 언제 어느 시점에서 개발하는 거냐 관건이죠. 최근 들어서 시장에서 주목을 받은 것 자체가 현재 전고체 배터리는 가장 일본에 있는 도요타가 가장 지금 기술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엊그제 나왔던 내용으로 봐서는 일본의 도요타 자동차가 전고체 배터리를 탑재한 승용차를 세계 최초로 번호판까지 달면서 생산했다는 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 16조 원 정도를 투자해서 2030년도까지 전고체 배터리를 본격적으로 상용화하겠다.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지금 국내 회사 같은 경우는 전고체 배터리 기술 개발에 산업자원부의 지원을 받아서 지금 국책 사업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쪽이 현대차와 삼성 SDI, 그다음에 앞서 이수화학이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이수화학이 들어간 이유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항화수소나 항화물계의 핵심 소재로 할 수 있는 항화수소 자체에 억제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가 삼성 SDI하고 현대차가 주도하고 있는 중소기업 중에서 유일하게 회사가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다시피 현재 배터리 자체는 국내 배터리 자체는 리튬 이온전지 배터리죠. 리튬 이온전지 배터리는 양극재, 무극재, 분리막, 그다음에 전해질인데 알다시피 리튬 이온전지 문제점 자체가 화재라든가 폭발 사고가 많고 그다음 충전하는데도 오래 걸리고 그다음 주행거리 자체가 짧죠.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 쪽으로 어떻게 된가 빨리 기술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는 쪽이 이쪽에 관건이나 봐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이쪽으로 전고체 쪽으로 넘어가는 과정 쪽에서 이게 이슈가 된다면 이수화학이 가장 중소형 종목 쪽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다. 현재 배터리 쪽에서는 여러 가지 산화물계라든가 그다음에 폴리머계라든가 황화물계가 있는데 현재 시장에서 가장 이수화학의 소재로 할 수 있는 황화물계가 가장 시장에서 유력한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의 기술이다. 그렇게 좀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자체가 황화물계 자체가 온도의 전도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생산의 용이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다른 거에 비해서 탁월하거든요. 다만 이 회사가 황화물계 자체가 이제 습도의 안정성 측면에서는 약간 취약하다는 부분이 있는데 다른 어떤 부분보다 황화물계 자체가 전고체 개발의 향후에 대세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점에서 이수화학이 향후에 전고체 시장에 형성될 때 가장 소재 기업으로서 주목을 받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 좀 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그렇다면 뭐 전고체 관련 종목들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쪽에서 이수화학의 밸류에이션 위치가 어떤지 현재 시장에서 전고체 중소형 종목 중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종목이 이수화학과 더불어서 한농화성과 그다음에 CIS입니다. 현재 세 종목밖에 별로 현재 시장에서 테마로 움직이는 종목은 근데 실제로 가장 관련 있는 종목은 앞서 얘기했던 이수화학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농화학도 있지만 한농화학은 그다지 그 관련 부분이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 CIS는 그냥 장비 회사입니다. 전고체 배터리 쪽에서 이 회사가 얼마만큼 장비 쪽에다 기술력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냥 장비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수화학이 상반기 기준입니다. 다른 회사 비교하기 위해서 상반기 기준에서 이수화학은 지금 PR이 3.4배 정도, 한농화성은 12.0배, CIS는 105.0배지 않습니까? PBR 지표상으로서 가장 낮은 수익. 시가총액을 따지면 이수화학이 4천억대, 그 다음에 CIS가 8천억대, 그 다음에 한농화성이 2,300대이기 때문에 전고체 시장의 배터리에 관련해서 소재 쪽으로 움직임이 전개된다 한다면 가장 이수화학이
펀더멘탈 측면에서 가장 탄탄한 기업이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예상은 이제 요즘 시장 자체가 탄소 배출권과 관련된 부분도 이슈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수화학도 이미 이건 잘 시장에서 알려지지 않는 내용입니다. 이미 1월 달에 발표를 했는데 회사가 탄소 배출권을 확보를 했어요. 이 회사의 어떤 부생 수소를 활용해 가지고 약 올해부터 해 가지고 2025년도까지 연간 단위 약 26,000톤 총 약 13만 톤 규모의 탄소 배출권을 확보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알다시피 지금 탄소 배출권 가격이 급등을 했거든요. 금액상으로 크지는 않습니다. 현재 이 탄소 배출권 가격이 만 원대 초반에서 2만 8천 원까지 올라와 있는데 약 뭐 30억 정도 좀 되는 수준인데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탄소 배출권을 획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현재 탄소 배출권 관련도 종목들 시장이 이슈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탄소 배출권 관련 종목으로도 충분히 주목을 해볼 만한 종목이 이수화학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마지막이죠. 다음 표를 좀 보시게 되게 되면 그 다음에 이 종목이 이제 그동안 시장에서 못 갔던 이유입니다. 못 갔던 불확성 자체가 앞서 얘기했다시피 이수건설과 관련된 불확성 부분이 해소가 됐다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회사가 전환사채 물량이 자꾸 시장에서 많다고 얘기를 하는데 회사가 벌써 2018년도에 500억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을 했어요. 그런데 이미 작년에 주가가 올해 연초에도 주가가 16,000 이상 올라가면서 전환사채 물량이 다 소화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전환사채 발행 가격이 10,000원대였거든요. 근데 16,000원 올라가 다 소화가 되다가 마지막으로 약 80억, 420억 중에서 약 80억 규모 자체가 최근에 8월 초에 주식으로 전환이 됐는데 이 물량은 제가 알기로는 대주주가 콜옵션 행사를 통해서 가져가는 물량입니다. 안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나온다 한다 하더라도 거의 84% 정도가 다 시장에서 소화를 좀 받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은 마지막으로 회사의 실적 전망과 밸류에이션입니다. 현재 반기까지 예산은 영업이익 334억, 단기순이익 538억입니다.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가격이 영업이익이 올해 791억인데 앞서 얘기했다시피 지금 상반기 334억인데 현재 제품가격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현재 2분기, 3분기 영업이익 가이던스가 지금 250억 정도가 잡혀져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거의 300억 정도가 나오지 않겠는가. 그렇다 한다면 올해 영업이익은 최소한 791억 이상은 여건이 달성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충분히 현재 주가는 PR 기준으로 해서 약간 일회성 이익을 한다 하더라도 5배 정도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주가는 상당히 저평가를 받고 있다. 그 정도로 이수화학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수화학에 대한 내용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어떤 분께서 먼저 질문하실까요? 네. 네, 명준호 대표님. 예, 지금 이수화학이 있어서 뭐 포인트는 한 3가지 정도 지금 보이는데요. 지금 그 중에서도 가장 좀 이수화학이 이것 때문에 오르겠다 싶은 부분이 그 석유화학 본업 때문이신지 아니면 그 뭐 러시아 백신 관련 뭐 이수 앱지스 관련된 부분이신지 아니면 전고체 관련된 부분이신지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부분인지 그 운용장님께서 가장 요 부분이 가장 키포인트로 보인다 하시는 게 어느 건지 궁금합니다. 지금 시장이 이슈 중심의 중소형 종목 시장이거든요. 그중 알다시피 2차 전지가 대세이기 때문에 현재 주가를 움직이고 있는 가장 핵심 포인트는 거의 전고체 배터리 시장. 앞서 얘기했다시피 도요타 자동차가 세계 최초로 전고체 배터리를 생산했다는 것 때문에 그 다음 날부터 주가 움직임이 전개됐거든요. 현재로서는 전고체 배터리가 예사의 투자 가장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적 부분 자체는 개인적으로 20% 정도 차지하고 있는 게 아니고, 즉 주가 장세를 100으로 본다면 80% 정도가 전고체 배터리고, 그 다음에 20% 정도는 실적이 성장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이수 FCC와 관련된 뭐 러시아 백신 관련 부분 자체는 전혀 예사 주가에 반영되지 않은 그런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좀 판단하고 싶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전고체 배터리 쪽에서의 이슈 모멘텀에서 움직였단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현재는 그게 현재 주가 상승의 키포인트로 현재 된 거고요. 네, 일단은 현재 주가의 움직임 자체는 전고체 지금 배터리 국제 사업자로 선정했던 부분. 근데 이제 전고체 배터리에서 항화수소가 네. 사실 이제 습기가 완전히 어느 정도 없어지는 걸 보존하는 형태의 구조인데 이게 전고체 배터리가 나중에 됐을 때 매출이 그만큼 나올 수 있는 케이스인가요? 매출은 일단은 전고체 배터리 시장에서는 지금 2025년도 가야 된다는 쪽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대치로만. 그렇죠. 근데 예사가 실질적으로 전고체 배터리와 관련된 항화수소와 관련된 투자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쪽입니다. 그래서 쪽이기 때문에 그 부분 저도 이 부분 자체가 얼마만큼 항화수소 자체가 예사의 현재 전체 매출액에서 거의 예사가 연간 매출이 1조 한 8천 가까이가 되는데
나중에 전고체 시장이 형성돼가지고 이 소재 부분 자체가 얼마만큼 차지할지는 저도 그거는 예측하기 어려운데 현재는 전고체 시장 자체가 알다시피 전고체 배터리 자체가 만약 개발된다 한다면 현재 리튬 이온전지 완전 대체할 것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파급력이 상당히 크다는 거죠. 근데 아까 이제 전고체 배터리와 관련된 소재 기업들이 없다. 그런 관점에서 이 종목이 충분히 향후 개발 주기 개발 자체가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은 현재는 기대감이다.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추가적인 질문 있으신가요? 추가적인 질문 없으시면 바로 가격 전략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일단은 오늘 주가가 좀 올라왔고 지금 14,800원대인데요. 일단 추격 매수는 자제할 것 같고 14,000원대 한 초반 정도, 200~300원 정도 아마 내려오는 가격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 가격대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목표 주가는 한 2만 원 정도 언저리고요. 선절 가격은 12,500원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의 첫 번째 기업이었습니다. 이수화학에 대한 안건 정리하겠습니다. 네, 대표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수화학이었습니다. 오늘 종가는 14,850원이었습니다. 채팅창에서 너무 많이 오르지 않았나요? 라는 의견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추격 매수를 하기보다는 14,000원 전후에서 매수하는 거 추천드렸고요. 목표가 2만 원, 손절가 12,5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대표님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강재현 대표님의 기업인데요. 어떤 기업 살펴보실까요? 네, 오늘 현대 엘리베이터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현대 엘리베이터 브리핑 들어보겠습니다.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기업은 현대 엘리베이터입니다. 강재현 대표님의 브리핑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현대 엘리베이터 대표로서 이제 말씀해 드릴 텐데 우리가 이제 보통 사실 현대 엘리베이터 하면은 대북 관련주 이쪽으로 워낙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사실 대북 관련해서 요즘 뭐 특별히 나올 것도 없을 것 같고 대북 관련해서 어느 정도 풀린다 하더라도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이런 생각 들었는데 사실 현대 엘리베이터에 대한 본업이란 부분에 대해서 다른 많은 투자자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못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오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현대 엘리베이터 매출을 한번 보게 되면 주요 사업 자체가 실제로는 이제 뭐 엘리베이터 그대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이제 아파트도 이제 여러 고층 아파트 있고 고도 제한이 서울시에서 풀리면서 그 이상 더 높게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있고 기능 자체가 상당히 많이 상세화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사실 엘리베이터 관련해서가 전체 매출에서 한 70% 정도 차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엘리베이터가 사실 설치를 하고 나서 거기서 끝이 아니라 꾸준하게 정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정비에 따른 수익 자체가 굉장히 좀 나타난다입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자동차 산업을 잠깐 생각하실 필요가 있는데 자동차도 처음에는 이제 차량을 팔고 그 다음에 자동차 부품에 대한 수리 AS가 계속해서 들어가듯이 현대 엘리베이터 마찬가지로 그런 과정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승강기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전철이나 이런 데 보면은 이제 무빙워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 점점 커져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요 사업을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실제로 이제 현대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가 국내 시장에서 약 40% 가까운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오티스와 티센그룹 이쪽에서가 나머지 비중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거의 가점 사업자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에스컬레이터와 무빙워크 사실 우리 요즘 전철역이라든지 앞으로 KTX 역사라든지 그 외적으로 GTS 많은 역사가 좀 생길 텐데 그런 역사들도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작년 같은 경우는 여기서만 약 1조가 넘는 매출이 나왔기 때문에 전체 매출에서 한 차지가 한 20% 넘게 나왔기 때문에 이쪽 역시도 계속해서 꾸준하게 설치와 AS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적으로도 이제 뭐 주차 설비라든지 이런 주차장 시스템 같은 것도 하고 있는데 사실 크게 매출에서 차지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왜 현대 엘리베이터란 부분을 우리가 한 번은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요 근래 들어서 뭐 건설주들 워낙에 좋은 흐름도 있고 건설의 공급 자체가 앞으로의 정책적인 부분에서가 확대된다. 이 부분은 다 알고 있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건설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시멘트라든지 여러 가지 건자재가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나서 건물을 짓고 나서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가 대부분 다 들어간다가 되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약간은 건설 업황이 호황을 나타난다 할 때 약 1년 정도 뒤부터 현대 엘리베이터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를 한다는데 그럼 결국은
분양 시장이 앞으로 좋아진다 되면은 그만큼 현대 엘리베이터의 매출 역시도 증가가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대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업황 자체가 예측하기가 좀 수월한 그런 케이스가 되는 것이 바로 건설 업황인데 분양 자체가 올해 같은 경우도 물론 코로나 여러 가지로 인해서 분양이 좀 늦어지고는 있지만 올해 대부분의 건설사들이 하반기에 많은 분양을 한다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내년부터도 여전히 분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실적이나 이런 부분도 개선될 소지가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올해 2분기 실적을 우선 살펴보게 되면 올해 2분기 같은 경우 사실 실적이 예상치를 하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실적 자체가 이제 컨센서스를 볼 때가 약 450억 정도 실적이 나올 것이다 라고 전망했는데 실제로는 그보다는 약한 모습을 보여줬다 되죠. 그래서 실적 대비해서 하향된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부분 역시도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건설이라는 이쪽에서 많이 분양을 못한 부분도 있고 건설 자체가 좀 늦춰지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적에 대한 전망치를 보게 되면은 이제 작년 같은 경우 영업이익이 한 1,500억 정도 나타났었고 올해 같은 경우 약 1,530억이니까 작년 대비해서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 됩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분양 시장이 앞으로 계속해서 좋아지기 때문에 내년 같은 경우가 1,800억 정도 전망이 되고 그 후에는 2,200억까지 증가를 한다 했죠. 사실 우리가 대북주로만 알고 있지만 현대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알짜기업이다라는 생각하셔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엘리베이터 사업 자체가 과점 사업이고 그리고 꾸준한 AS가 들어간다가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자금이 안정적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퍼로 때는 이제 올해 기준으로 볼 때는 약 22% 정도 나타난다 그러는데 내년과 내후년으로 갈수록 현재 주가 대비해서는 퍼가 낮아지는 형태를 보여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글로벌 피어 다른 기업들도 평균 퍼 자체가 약 22%이기 때문에 지금 올해를 기준으로 할 때는 퍼 자체가 현재는 메리트는 없지만 내년을 본다 했을 때는 메리트가 있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국내 승강기 시장에 대해서 이제 보게 되면은 이제 분양 시장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분양이 좀 많이 이어질 때는 당연히 엘리베이터에 대한 신규 설치 자체가 증가를 하게 되는 거고 분양이 줄었던 2019년도와 20년도 같은 경우는 그만큼 엘리베이터에 대한 설치 대수도 감소를 한다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올해 하반기 그 내년부터가 계속해서 분양이 확대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혜가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대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대북주라서 생각하지 말고 대북주는 이제 하나의 플러스 알파 정도 생각하고 회사 자체가 현재 주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아주 그렇게 메리트가 높다라고는 아니지만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현재 구간에서 앞으로 내년과 내후년을 생각할 때는 우리가 건설 업종을 생각할 때 단순하게 건자재와 건설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런 현대 엘리베이터도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현대 엘리베이에 대한 브리핑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질의응답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예. 네, 온윤우님. 예, 현대 엘리베이는 그 실적은 뭐 늘 좋았습니다. 2014년도 승강기 관리법 개정 이후에는 실적이 꾸준히 늘 좋았던 그런 면들이 있는데 반면에 주가는 항상 보면 10년 이전에는 주로 쉰들러 이슈, 쉰들러 2대 주주 쉰들러와의 이제 경영권 분쟁 이슈로 한 2003년, 2007년, 2010년에 급등했던 그런 적이 있고요. 2010년대 이후에는 주로 대북이었단 말이에요. 지금 2014년도가 박근혜 대통령 집권 2년차 통일대박 화두 낼 때 이제 남북교류 나오면서 또 많이 올랐었고 2018년도 이제 또 문재인 대통령 또 신정부 들어선 이후에 뭐 트럼프 그리고 김정은 간의 이제 미북 회담, 우리 뭐 남북 회담 등등 해갖고 그런 이슈가 있을 때 주로 올랐는데 올해 지금 보통 보면 한 4년 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또 이슈는 주로 쉰들러 그리고 2010년도 이후에는 뭐 대북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정부가 마지막 해잖아요. 내년도 이후에 이제 신정부가 들어서고 그런 면을 봤을 때는 오히려 내년도나 내후년이 추세적인 상승에 좀 시발점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도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제 방금 말씀하셨듯이 현대 엘리베이터가 본업이라든지 실적이 부각이 되어서 주가가 간 기세가 아니라 항상 이슈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였다. 그 말씀이 맞고 지금 현재 이제 대북 관련해서도 사실 최근 들어서 한번 이슈가 되면서 올라갔다 다시 내려온 그런 케이스입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대북 관련해서 현 정부의 임기 마지막이 겨우 내년 5월인데 그 전에 이제 움직이 나온다면 우선 코로나 이 국면부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감안을 한다면은 사실 이제 실제로는 제가 생각할 때는 10월 말에서 11월 정도
돼야지 약간 이슈가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 왜냐하면 이제 너무 임기가 촉박해진 상태에서는 어떤 대북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하면은 또 여론이나 이런 것들이 선거를 앞두고 또 어느 정도 또 이제 짜맞추게 한다 이런 식으로 또 시장에서 판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코로나가 우선 우리나라가 잡히고 북한에 대해서 뭐 인도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아마 그때쯤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이슈 중심으로 많이 움직였었는데 제가 오늘 초점을 잡고 말씀드린 부분은 건설업황이라든지 분양 시장이 앞으로 계속해서 좋아질 거니까 이제 본업만 봤을 때도 현재 주가가 메리트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추가적인 질문. 네. 네. 일단은 우리 강기현 대표님이 남북 경협보다는 실적의 이제 방향을 보고 좀 그쪽에 집중해서 추천해 드린다고 했었는데요. 일단은 그 아파트 분양 시장 자체 아까 이제 얘기를 했지만은 이제 과거에 알다시피 우리나라 분양 시장이 가장 좋았던 때가 박근혜 정부 때 2015년도지 않습니까? 그때 55만 가구가 제가 알기로 분양됐거든요. 근데 지금 올해 분양 목표가 제가 알기로는 45만 가구 정도가 분양이 될 거라고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보면 분양이 20% 정도 미달이거든요. 40만 가구 아래 떨어질 것 같아요. 내년도 좋아진다 하더라도 박근혜 정부 때 최고 피크했던 2015년도 분양은 안 나올 것 같거든요. 55만 가구. 그러면 우리가 함재적으로 추론을 해보면 2015년도에 아파트 분양이 최대가 됐으니까 그 시점에서 이제 아파트 분양 주택 이거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마감 이후에 들어가니까 2년 정도 후행하지 않겠습니까? 올해 피크가 분양 이후에 2년 정도 시적이니까. 근데 그러면 2015년도에서 17년도 사이에 현대 엘리베이터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을 보시게 되게 되면 현재와 같은 분양 규모라고 한다면 그 수준은 안 넘어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 말은 무슨 말이냐? 아파트 분양 시장이 저도 좋아지는데 저도 건설 쪽에 관심인데 현대 엘리베이터는 분양 규모 자체가 2015년보다 더 적은 상태이고 그때는 못 넘어갈 것 같다. 다만 저는 이제 긍정적인 부분 자체는 현대 상선 때문에 현대 엘리베이터가 시적이 됐지만 계속 현대 상선 적자나 하니까 지분권 손실 때문에 기업의 가치가 증가가 안 됐는데 지금 현대 그 상선이 떨어져 나갔지 않습니까? 이제 이익은 가치는 증가될 것 같은데 기계업종이기 때문에 이게 기계업종으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기계업종을 본다면 밸류가 지금 PR로 따지면 14배 정도 전후잖아요. 내년도 좋아진다 한다 하더라도 추정치적으로 따지면 PR 14배가 기계업종 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매력적인 주식이 아닌 것 같거든요. 지금 다른 예컨대 대표적으로 보면 굴삭기 같은 종목들도 7배, 8배에서 못 가는데 굴삭기가 굳이 비교할 수는 없겠죠. 같은 기계업종이니까.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네, 그 방금 기계업종의 밸류를 갖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건설 기계 자체가 이제 크게는 건설 기계하고 그다음에 공작 기계 그리고 이제 현대 엘리베이터 같은 약간 어떻게 보면 이제 건설 마감에 들어가는 기계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약간 많이 차이가 나긴 합니다. 왜냐면 공작 기계라든지 뭐 그 몇째 건설기 같은 경우는 여러 회사가 있고 거기서 나눠진다든지만 현대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이게 기계는 기계인데 사실 기계는 기계인데 아파트에 들어가기 때문에 약간은 건설 쪽에 포함시켜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분양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분양 현재 건설주도 다 똑같죠. 지금 현재 건설주들이 올해 분양이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한다는 게 아니라 내년 이후부터 크게 증가를 한다. 그리고 정부 자체도 계속해서 제3기 신도시라든지 추가 신도시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분양 자체가 딱 연수를 봤을 때 2015년도만큼은 나타나지 못한다도 그 이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엘리베이터 시장 자체가 이제 층별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고가 제품이 있고 그 좀 저가 제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고도 제한이 풀리면서 굉장히 높은 아파트 자체가 이제 층수 자체가 높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경우는 이제 마진 자체도 좀 높게 형성이 되고 그리고 이제 MS가 좀 틀려졌죠. 그러니까 마켓시어 자체가 현대 엘리베이터가 서서히 지금 증가를 하면서 40%가 올라왔다라는 부분도 말씀드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AS 부분이 사실 확실한 캐시카우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같은 기계 업종이라 하더라도 업종 자체로 볼 때 14%라는 내년이나 내후년에 14%라는 게 현재는 비싸다라고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기계 업종은 경기에 따라서 공작 기계나 건설 기계나 사이클을 굉장히 많이 타지만 건설 업황 자체는 한번 방향이 잡히면은 향후 방향성 자체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확실한 캐시카우와 매출의 증가가 나타난다는 점에서는 약간 차이를 두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네, 더 질문하시겠습니까? 없으시면 가격 전략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대 엘리베이 종목 살펴보도록 하죠.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우선은 이제 현대 엘리베이터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드리면은 사실 이제 앞전에 대북 관련된 이슈가 생기면서 굉장히 주가가 급등했던 때가 사실 이때가 5만 원에서 9만 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했었던 그런 케이스고 지금 현재는 주가가 5만 원 밑으로 내려온 상태이지만
현재 계속해서 하단 자리대에서 지지를 받아주면서 상가 패턴 돌파가 가능한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매수가로서는 이제 오늘 종가보다 좀 낮은 47,500원에서 48,200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고, 아직 시장에서 아까 다른 운용력분들이 말씀하셨듯이 탄력적인 부분이 실적만 갖고 볼 때는 1차 목표는 55,000원에서 56,000원 이렇게 말씀드리고 2차 목표까지가 6만 원 이렇게 말씀드리겠지만, 나중에 갑자기 대북 관련된 이슈가 형성됐을 때는 이거를 돌파할 경우 예전에 9만 원의 근처까지는 갈 수 있다 정도까지는 열어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현대 엘리베이 안건 정리하겠습니다. 네, 강재현 대표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 엘리베이입니다. 매수가는 47,500원에서 48,200원 사이 제시해 드렸고요. 1차 목표가는 55,000원에서 56,000원, 2차는 6만 원까지 제시해 드렸습니다. 대북에 대한 이슈가 터질 경우에는 그 이상도 가능하다는 점까지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대표님 남았는데요. 제가 오늘 주주총회가 이제 처음이니까 채팅창에서 시청자님들이 저에게 조언을 해주셨거든요. 시간을 잘 배분해야지. 안 그러면 마지막 대표께서는 항상 쫓기듯이 물러난다. 오늘은 시간 걱정 안 하시고 조금 시간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명준호 대표님의 기업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기업의 대표가 되시겠습니까? 네, 태광산업 되겠습니다. 네, 태광산업입니다. 앞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기업은 태광산업입니다. 태광산업에 대한 명준호 대표의 브리핑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그 종목은 태광산업이 되겠습니다. 지난주 SK가스와 상당히 공통점이 있는 부생수소 또 관련주가 되겠는데요. 이번 주 지수가 연일 급락을 하는, 폭락을 하는 그런 양상들 속에서도 SK가스는 지수 관련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연일 등을 하고 있는데요. 태광산업도 지금 같은 맥락이 좀 되겠습니다. 현재 태광산업쯤 보면 일단 주요 사업, 기본적인 사업 구조는 어떻게 되는지부터 보겠습니다. 그 태광산업은 석유화학 부분이 71% 정도의 이제 매출을 차지하고 섬유 부분이 25% 정도 차지를 합니다. 석유화학 부분의 PTA는 폴리에스터 섬유가 되겠고요. 주로 페트병 등등에 있어서의 좀 기본적인 기초 원료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페트병 만드는 기초 원료가 그냥 얼핏 생각하면은 굉장히 좀 뭐랄까 기술적인 집약도나 뭐 자본 집약이 낮을 것 같은데 의외로 진입 장벽이 높다고 합니다. 이제 대규모 설비 투자가 필요하고 그런 가운데 진입 장벽이 높은 자본 집약적인 산업이다 하는 그런 메리트가 있는 게 또 PTA 관련된 부분이 되겠고, AN은 아크릴로 네트릴이라고 하는데요. 아크릴 섬유 그리고 ABS 합성수지의 주원료로 쓰이는 부분이다 이 정도 볼 수가 있겠고, 섬유 부분은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옷 만드는 섬유, 원사, 직물 이런 쪽들이 되겠고, 이게 현재까지의 뭐 기본적인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그 다음 이제 이제 포인트 보면은 태광산업의 이제 주요 매출 현황 좀 전에 보셨듯이 이런 뭐 폴리에스터 그리고 아크릴 관련된 연료 이런 쪽들이 72%, 석유화학 관련된 연료 부분이 한 72%, 그리고 화섬 방접사 쪽이 25%이다 하는 내용들 되어 있고,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그 태광산업에 있어서 최근 그 실적적인 트렌드에 있어서는 상당히 또 향후 당장 뭐 내년은 아닌데요. 그래도 한 2024년 이후에는 또 실적이 상당히 크게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이런 또 AN 생산량, 그 아크릴로 네트릴 관련해 갖고 이제 LG화학과 울산에 대규모 또 공장 투자가 들어갔는데요. 태광산업이 60%의 지분, 그리고 LG화학이 40%로 이렇게 6대4 비율로 해서 이제 AN 관련해서 굉장히 투자를 늘린 이 부분들이 2024년부터는 상당히 실적에 있어서도 훨씬 좋게 또 작용된다 하는 그런 내용들 되겠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이 부생수소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장이 지금 가장 좀 트렌디하게 또 반응하는 면들이 이런 수소 관련된 부분들이 되겠는데, 이 태광산업의 부생수소 관련된 부분들은 이 한국 수력원자력, 그리고 LS 일렉트릭, SK가스, 두산 퓨얼셀, 현대차 이런 쪽과 이제 손잡고 부생수소를 활용한 부하 대응 연료전지 시범사업 추진에 나선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과거 기사에 지금 있었는데 현재 그 보면은 이 부생수소는 역시 석유화학 공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오는 수소가 되겠죠. 지난주에 SK가스 같은 경우에는 LNG에서 나온 수소인데 그에 반해서 또 태광산업은 그거랑 좀 다른 유형들이 되겠고요. 이 부생수소 관련된 부분들 있어서 또 이게 또 특징적으로 수급을 견인할 수 있는 요인들이 되는 거는 요 ESG 관련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이 부생수소 태광산업에서 이제 만들어내는 부생수소 활용 연료전지 관련돼서는 이게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이 ESG 관련돼서 또 혜택을 누릴 수가 있는데 현재 그 블랙록 뭐 세계 최고의 지금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 같은 경우에는 이 블랙록의 회장이 이제 ESG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지금 뭐 이걸 화두를 던지면서 이 국내 기업들이 있어서도 이 ESG 관련된 기업들 이런 쪽 중심으로 펀드의 투자 비중을 상당히 늘리겠다는 그런 내용들을 계속 좀 얘기를 했는데 이 태광산업도 요 부생수소 관련된 부분들 ESG 관련된 이면들이 결국 또 글로벌 외국계의 자금 투자에 있어서도 상당히 수급상 유리한 점들을 장기적으로 또 작용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다음 또 이제 스판덱스 관련된 내용 보겠습니다. 태광산업이 이 스판덱스 관련해서 우리나라에 가장 먼저 들여온 회사인데 무려 한 40년도 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스판덱스 관련해 갖고 가장 이 대표주 그리고 실적에 있어서도 사실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회사는 효성 TNC가 되겠죠. 효성 TNC가 스판덱스 관련해 갖고 또 실적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 또 주가도 상당히 크게 가는 그런 양상들인데 스판덱스를 가장 먼저 우리나라에서 이제 들여온 거는 상용화한 거는 태광산업이다 그렇게 돼 있는데 그동안은 요 스판덱스 관련해 갖고 태광산업이 크게 지금 부각을 못 받았었는데 최근 이제 보면 이 태광산업의 자회사 중에 태광화섬 유한공사라고 중국에 있는 법인인데 이 태광산업의 100% 지분을 갖고 있는 자회사가 되겠습니다. 이쪽이 이제 브랜드 엘라핏이라는 브랜드를 그 런칭하는 가운데서 이제 스판덱스에 있어서도 태광산업이 상당히 매출과 이익을 크게 늘리겠다 하는 그런 지금 부분들이 되었고 이 스판덱스 지금까지는 이제 효성 TNC가 주로 지금 가장 많이 매출과 실적을 내고 있지만 태광산업도 이 시장에 있어서 상당히 이제 점유율을 늘려갈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지금 포인트가 되고요. 다음 이제 보겠습니다. 예, 태광산업의 실적에 대한 면들 보겠는데요. 태광산업의 실적은 19년과 20년도에는 상당히 좀 부진했었죠. 20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19년도에는 이 뭐 티브로드 등등 해갖고 세 개 연결 종속 회사를 이제 제외하면서 실적이 2018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나빠지는 양상이 있었고 2020년은 이제 또 코로나 영향이 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올해는 지금 실적이 이미 상당히 좋습니다. 1분기, 2분기에 현재 뭐 영업이익 그리고 순이익에 있어서도 이미 2018년 거의 이전 고점치를 거의 상회하는 지금 실적을 이미 내고 있고요. 올해 1분기의 영업이익은 844억 원 그리고 1분기 당기순이익도 832억 원 이렇게 지금 나왔고 2분기에 이제 영업이익은 1,300억 원 2분기에 당기순이익은 1,177억 원 이 정도 지금 나와 있는 시점들인데 이걸 연환산했을 때는 18년보다 더 높죠. 현재 반기에 지금 영업이익이 한 2,100억대 그리고 반기에 당기순이익도 거의 2,000억대 육박하는 그 정도 수준이라면은 2018년보다도 상당히 상회하는 그런 지금 실적이 되겠고요. 밸류에이션 쪽으로 우리가 뭐 태광산업하면 흔히 자산주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산 가치 대비 워낙 싸다. PBR이 한 0.25, 0.30밖에 안 된다 하는 그런 자산주로서의 메리트가 있는 반면에 또 실적주로서의 메리트. 현재 이 정도 실적이라면 올해 연가 기준으로 봤을 때 퍼 수준이 3배밖에 안 되는 그런 면들이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뭐 자산 가치가 싸다는 것도 매력이지만 실적 가치도 굉장히 좋다. 거기다가 부생수소 또 ESG 이런 현재 가장 핫한 그런 또 아이템들을 갖고 있는 태광산업이 상당히 또 메리트가 있는 시점이 아닐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자, 명준우 대표의 기업 태광산업에 대한 브리핑 들어봤습니다. 질의응답 시간 이어갈 텐데요. 비교적 시간이 괜찮습니다. 어떤 질문 하실까요? 네, 제가 먼저. 네, 박진현 대표님. 하여튼 태광산업 하게 되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정말 저평가지 않습니까? 주당 BPS가 300만 원짜리 주식이니까 지금 100만 원대니까
여기다가 이제 올해 이제 앞서 얘기했다시피 아마 실적이 좋은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스판덱스 때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효성 TNS도 스판덱스보다 이익 급증했기 때문에 상반기 특히 2분기 때 많이 좋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수익성 지표로 따지면 이게 스판덱스라 본다면 다른 쪽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섬유 쪽은 PTA라는 쪽은 대한화섬이 연결로 자회사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결국은 예사 수익성 지표로 따지면 효성 TNS가 비교해보면 거의 엇비슷해요. PR로 따지면 효성 TNS도 지금 효성 TNC도 보면 PR 지금 4배거든요. 이 종목도 3배, 4배 되는 거니까. 다만 예사가 이제 자산가치 측면에서 워낙 싸니까 결국은 이 종목이 제가 이제 묻고 싶은 자체는 결국은 주가 상승 동력 자체는 지난주에 우리 갖고 왔던 SK가스처럼 부생수소와 관련된 재료를 보고 가지고 나오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저는 이 종목이 지금 일단은 좋은 회사인데 매매하기가 좀 까다롭고 유통 물량도 많지 않기 때문에 SK가스하고 이 두 종목 같은 투자 포인트인 것 같거든요. SK가스도 지금 워낙 가치 주지 않습니까? 굳이 그러면 SK가스를 현재 그 두 종목을 비교해 본다 한다면 SK가스를 더 밀어주고 싶지 않으세요? 네, SK가스는 이미 지난주에 밀었고,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도 예. 지금 워낙 저는 이 종목이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소부생수라든 그것보다는 일단 유통이 안 되니까 액면가 5,000원짜리지 않습니까? 액면 분할을 대표님 입장에서 해야지 가장 주가의 상승 탄력이 갈 것 같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러나 또 이게 또 이 주식 수가 적다는 게 네. 일종의 뭐 풍절주 효과 내지는 뭔가 좀 워낙 일천지밖에 예. 안 되니까 예. 너무 안 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SK가스 정도는 거래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 다시 이제 추가적으로 다른 건인데 네. 아다시피 이재사 그룹 회장이 이호진 씨지 않습니까? 상당히 말이 많죠. 최근 들어서도 아마 방송에 나온 것 같은데 직원들한테도 김치도 팔고 뭐 와인도 팔고 그래가지고 부당 강멸해가지고 고발당하고 또 아마 공급 횡령 관련해가지고 사비인가 해가지고 교도소에 들어갔는데 항제 부역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막 언론에서 많이 때렸거든요. 이미지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룹 청소에 대한. 그룹 CEO 리스크도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 대표님 어떻습니까? 네, 그 부분은 아직 제가 조사를 못했었습니다. 처음 들어서 처음 들었어요. 네, 처음 굉장히 들었습니다. 솔직한 답변 좋았습니다. 추가적인 질문 있으신가요? 강재현 대표님? 아까 실적이 올해 굉장히 크게 급증을 했잖아요. 네. 실적이 크게 급증한 구체적인 배경이 어떤 거죠? 네, 실적이 급증한 배경들에 있어서는 그 작년도 그 코로나로 인한 기저 효과, 뭐 석유화학 부분이든 섬유 부분이든 그런 기저 효과로 다시 이제 원상복귀된 부분, 그리고 스판덱스 쪽에서 또 실적이 상당히 좀 좋아지는 부분, 이런 것들이 좀 맞물리는 면들이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그 당기 영업이익률이 18%까지 나왔거든요. 그 18%까지 나온 게 지금 앞전에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에가 보통 영업이익률이 한 8%대였었는데 지금 이게 18%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 영업이익률이 그러니까 제품 가격의 인상하고 뭐 이 부분만 나타난 건지, 그리고 이 영업이익률이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질 수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영업이익률 있어서는 올 하반기나 내년으로 가는 상황들 있어서도 급격히 뭐 이게 좀 감소되거나 둔탁해지는 기조보다는 상당히 꾸준하게 더 늘어날 가능성이 많다. 스판덱스 쪽도 현재 이쪽이 새로 지금 본격적으로 이제 매출을 일으키는 단계이지 이미 시장에 있어서 점유율이 상당히 높은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더 확장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또 그 LG화학과 아까 6대4 비중으로 한다는 그 합작법인 같은 경우에는 물론 가동이 이제 2024년이기 때문에 당장은 아니지만 그것도 이제 또 추후에는 상당히 또 이 성장 이익 동력으로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추후에도 이익이 상당히 계속 늘어날 가능성은 높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네. 한 가지 더 볼까요? 일단은 그 이 회사 실적 자체가 이제 가장 딱 보면 그 스판덱스 같은 것 같거든요. 앞서 이제 우리 강제운영력 영업이익 물어보셨는데 효성 TNS하고 예사 영업이익률이 2분기 때 시작 보면 똑같아요. 이익도 증가폭이 이게 18% 정도 되는데 그리고 스판덱스는 자체가 운동기구, 운동복 쪽이지 않습니까? 네. 코로나 국면 쪽에서 이제 수혜를 받은 부분이 강하거든요. 결국 이제 코로나가 좀 점점 수그러들게 되면 스판덱스 가격이 워낙 지금 가격이 강세니까 떨어지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스판덱스와 관련된 이 회사의 실적 자체도 좀 하향하지 않겠는가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네. 그다음에 회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회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이제 섬유 회사들 회사도 뭐 땅도 많을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재평가를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은 이 부동산 많은 것 가지고 성장하는 사업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회사가 거의 투자를 안 하다가 이제 앞서 얘기했다시피
부성수혜라든가 연료전지 쪽에 이제 사업에 다각하게 나서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게 이제 앞으로도 계속 좀 진행이 될 수 있는 어떤 사업인지, 예산 실적에 어느 정도 좀 미칠 수 있는 요건을 작용할 수 있는 건지,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동안 가치주인데 이제 성장주로 나가려고 하는 발걸음인 것 같으니까 가시적 성과 자체가 언제쯤 나올 것으로 좀 보고 있는 건지, 그에 따라서 투자가들이 이게 수소 연료전지 관련 종목, 친환경 종목 쪽으로 투자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그 첫 번째 아까 질문을 주셨던 스판덱스 관련된 부분들은요. 글쎄 코로나가 뭐 종식된다 하는 사항들인데도 그게 그렇게 영향을 좀 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지금 보면 일단 레깅스 열풍도 상당히 중요하게 또 작용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스포츠 웨어들 있어서도 상당히 홈웨어, 스포츠 웨어 관련된 또 소비가 급증된다 하는 면들인데, 글쎄요 코로나가 종식된다고 이제 마스크 벗고 나면 그 레깅스를 이게 좀 안 입거나 하는 유행이 지나간다 할 것 같지는 않고요. 워낙 또 편한 기능성도 상당히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뭐 스포츠 의류들 관련해서도 뭐 코로나 국면 이후에는 오히려 또 뭐 등산이나 이런 것도 더 많이 가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스판덱스의 그 매출 자체 시장 자체 뭐 규모가 줄거나 하는 그런 일들은 바로 나타나지 않을 걸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성장주로 앞으로 이제 볼 수가 있겠냐. 이게 항상 그 주식이 그렇습니다. 주식이 만성적으로 자산가치주 내지는 극저평가주라고 보여지는 또 종목들이 있는가 하면 그 종목이 또 늘 그렇지는 않아요. 최근도 보면 뭐 효성이나 이런 그룹사들이 그랬죠. 과거 뭐 한 2016년, 17년, 18년, 19년 이런 때도 봐도 야 실적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자산 가치도 좋은데 왜 저 회사는 항상 PBR이 굉장히 낮고 PER이 낮은 상태에서 주가가 밑에서 정체돼 있을까 그러는데 결국 그게 한순간에 또 반영이 되거든요. 한 1년 반 이런 짧은 시간 속에서 그게 또 그냥 저평가 가치주로만 인식됐던 회사가 상당히 성장주로 인식되고, 그런 가운데서 주가는 막 10배, 20배 크게 오르는 그런 양상들이 많은데, 이 태광산업도 뭐 만성적인 벌써 제가 보기에도 벌써 한 20년도 넘은 것 같아요. 태광산업이 자산주로서 인식받은 거는. 그런데 앞으로 이제 2020년대 국면들이 있어서는 강한 또 실적 동력, 그리고 강한 또 이 시대의 좀 정신에 맞는 또 그런 또 트렌디한 산업 구조를 점점 가져가면서 성장주로서 또 부각되면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또 주가가 많이 오를 여지도 있다. 그렇게 또 판단이 됩니다. 네. 자, 이제 시간이 다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 한번 알아볼까요? 예. 태광산업 지금 가격 전략 보면은 현재 가격은 한 111만 원 정도 하고 있죠. 주가가 6월 달 초에 이제 단기적인 또 피크를 치고, 그리고 한 3개월 정도 지금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나타나 있는 현재 시점들이 되겠는데요. 태광산업에 있어서도 이게 주가가 이제 딱 직전 매물벽이 되겠죠. 지금 바로 직전에 상당히 좀 매물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가격대가 이런 뭐 한 120만 원, 110만 원 이런 가격대인데, 현재 이 가격권들을 이제 또 꾸역꾸역 올라서는 단계, 뭐 120만 원, 127만 원 이런 식으로 올라서는 단계 속에서는 거기서 너무 빠르게 이익 실현하는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연말과 연초를 좀 끌고 가면서 한 150만 원권, 좀 많게는 한 170만 원권 이 정도의 좀 시간을 좀 두고 좀 수익 구간을 크게 가져가는 게 더 바람직할 것이다. 그렇게 또 판단을 합니다. 네. 자, 오늘의 마지막 기업이었습니다. 태광산업에 대한 브리핑 안건 정리하겠습니다. 네, 자리로 돌아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태광산업입니다.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바라보면서 150만 원, 170만 원까지 목표가 설정하고 천천히 수익 실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기업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명준우 운용형님의 무료 온라인 강연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들어볼까요? 네, 이번 주 일요일이죠. 이번 주 일요일 날 네. 오후 8시에 9월 달 지금 정기 온라인 강연회 시장 주도주의 전환점이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온라인 강연을 드리니까요. 토마토 투자자문 홈페이지 오셔가지고 일요일 날 저녁에 또 강의를 들으시면 유익한 내용들을 또 많이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네, 9월 12일 일요일 저녁 8시입니다. 명준우 운용역의 무료 온라인 강연회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도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투자 판단에 대한 다양한 도움되는 정보들은 특정 종목의 가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 분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좋은 내용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제14회 주주총회 폐회를 선언합니다.